40대 가장이 부인과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함께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30대 남성이 부인과 아이 둘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말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조윤아 양 가족으로 추정되는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완도 앞바다에서 인양한 차량 안에서 시신을 확인하고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양하고 조양 부모한테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 그런 통보는 받았었습니다. 조양 아버지가 운전해서 바다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이 됩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어우 끔찍하죠. 사람 그 목숨을 가족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자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동반 자살이라고 말은 하지만 어떤 경로에 의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런 결정이 났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살인이죠. 예, 범죄죠. 자녀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어쨌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종의 범죄라고 봐야 되고. 바닷속에 있던 조윤아 양 가족이 탄 차량이 실종 한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량 인양은 완료했고 차량 내에서 사체 3구를 확인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수습된 조양과 엄마 아빠의 시신은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국과수에서 이렇게 전화 답변이 조양하고 조양 부모한테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 그런 통보는 받았었습니다. 부모님이 한 3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이렇게 처방 받아서 구입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로 체험학습을 간다던 조양 가족은 완도에 도착한 이후 행방을 감췄습니다. 5월 23일 날 완도에 도착을 해서 동선을 쭉 이렇게 한번 추적을 해봤는데 완도 외로 이렇게 간 건 없고 그 신지면하고 고급면 그 정도 왔다 갔다 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30일 날 그렇게 23시에 이렇게 일가족이 나와서 이렇게 방파제로 이렇게 간 행적이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조양의 부모는 왜 가족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신사를 돌려보니 그 문학회가 이게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제주도 가시다 보니 한 달 정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제 등기업점을 도착했던 그게 많이 붙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뭐지 체험학습 같은 거 그러셨나 보다,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한 거였어요. 관리비도 한 최근에 몇 달 정도 좀 힘들어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힘든 정도는 아니고 한 2달 정도 됐는데, 제가 지금 불만이 한 4개월, 5개월 됐는데 그 사이에 민원권에서 발생한 것까지 전혀 없던 세대. 이렇게 저희가 알게 된 게 뭐냐면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청에 문의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청하고 이 동사무소하고 같이 나오셨거든요. 그 이후에 한 이틀 후에 이제 경찰서에서 오신 거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약간 심각한 사건일지는 아예 상상. 그렇죠. 아무도 그런 상황이 몰랐어요. 그냥 뭐 잠깐 뭐 체험학습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늘어지나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조양 아버지가 작년 6월까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이후로 이제 두 부모님이 특별한 이렇게 수입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또 한 3년 전부터 우울증 같은 그런 치료받은 병력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뭐 우울증 같은 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해서 이번 사건이 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조양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30대와 40대인 두 자매와 이들의 어린 두 자녀 등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있어선 안 될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의정부에서 부모와 6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녀를 살해한 뒤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들 가족의 극단적인 선택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 빚이 많아서 힘들다. 같이 자살하려고 한다. 뭐 계속 그냥 남편이 불쌍해서 따라가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자를 받고 지인이 신고를 한 거예요. 지인이. 이제 핸드폰 번호만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핸드폰 번호를 우리가 추적을 셀카 추적을 해서 찾다 보니까 한 45분 정도 걸렸어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문이 잠겨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를 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소방 공동 대응을 해서 소방관이 나오고 그때 소방에서 이제 문을 따져갖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이제 안방에서 3명이 다 누운 상태로 다 발견이 된다고 쑥 펴놓고 그냥 함께 자살한 거예요. 자살. 대리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남편. 숨지기 전까지 지인들에게 생활비를 빌리느라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나 상대로 확인해보니까 채무가 많은 게 확인이 됐고 부모는 6살 아들과 키우던 반려견까지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각자 병원을 3개 병원에서 이제 한 곳씩 모시고 갔는데 그 아이는 그때까지는 그 백박이 있고 하니까 소생술을 했죠. 소생술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사망이 된 거고. 부모의 극단적인 선택에 세상을 등져야 했던 아이들은 그동안 몇 명이나 됐을까요? 취재진은 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관련 보도 20년치를 분석해봤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 어느 내용으로 분석이 됐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거나 아니면 가족,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아니면은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자살한 사건, 예전에는 동반 자살이라고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20년 동안 신문 기사를 분석했습니다. 공식 통계 집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신문 기사를 분석할 수밖에 없었죠. 40몇 건이다 점점 20몇 건, 30몇 건 30명, 20몇 건 줄다가 최근 2017년부터 급격히 떨어졌더라고요. 동반 자살건이 2017년을 기점으로 왜 급감했을까? 자살이라는 용어도 심지어 이제 극단의 선택으로 바뀌기도 했고 자살에 대한 어떤 보도 지침이랄까 준칙이랄까 이런 것도 약간 강화됐다고나 할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보도량이 제 생각에는 보도량이 줄어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0, 40대가 가해를 한 경우가 55.6%니까 절반 이상이거든요. 30대와 40대의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보도도 어린 자녀를 살해한 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가족을 살해하고 자살한 사례 중에 자녀가 포함된 사례를 보니까 자녀만 살해한 경우가 40.1%, 배우자와 자녀를 모두 살해한 경우가 17.7%, 거의 자녀가 포함된 사례가 전체 57%, 7.8% 될 정도로 굉장히 높았는데 왜 굳이 자녀까지 살해를 하면서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할까를 보면은 자녀가 10대 이하인 경우가 거의 80몇 %예요. 자녀만 죽인 경우에는. 그 얘기는 이 어린 자녀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자기들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이 소유물을 생각하는 것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원인이 어떤 내용으로 주로 분석이 됐나요? 대부분 경제적인 생활고 그다음에 금전 문제 그다음에 뭐 자기 처지 비관인데 자기 처지 비관도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여서 야기된다고 보면은 거의 한 77%가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을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주로 부부가 함께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녀까지 함께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하고 굉장히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 그래도 주위에서 개입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친권이 강해요. 그냥 우리 집 문제다. 이래버리면 끝이거든요. 아이를 숨지게 하고 부모가 홀로 살아남은 경우 법원은 부모의 죄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직후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장모양은 엄마 아빠가 건넨 해열제를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해열제에는 부모가 우울증으로 처방받은 신경 안정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량의 사인은 질식사. 베개에 눌려 숨진 장량의 손톱 밑에서는 아버지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엄청 놀랐죠. 그때 아침에 그래가지고 출근한 뒤 이 차가 와 있더라고. 4대인가 경찰차가 119차하고 공차하고 그 먼저 그렇게 하고 큰일 내고 그 다음에 애기 만지고 그러고 9살인가 8살인가 그때 3학년이 된다 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끔찍하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사람 그 목숨을 가족인데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얘기가 불쌍하죠. 얘기가. 이제 어른들이 치는지 얘가 불쌍하잖아요. 술과 안정제에 취했다는 아빠. 아이가 숨진 지 하루가 지나서야 구조 신청을 했습니다. 딸을 숨지게 하고 아내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 1심에서 법원은 아버지에게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는 술과 안정제에 취해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며 오히려 12년으로 형을 높였습니다. 생활고를 겪었던 부부는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장량이 숨지기 전까지 함께 죽자는 취지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장량이 숨진 뒤 아버지가 유서 형식으로 남긴 글에는 딸을 자신과 같이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할 수 없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집에서도 항상 좀 이렇게 좀 소외되고 또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이 안 되고 항상 분노에 차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 이제 분노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굉장히 절망적인 생각과 동시에 제가 아까 어린 시절에 그런 학대나 이런 경력이 많죠. 그것까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공격성이 외부로도 나가죠. 그럼 제일 약한 사람한테만 그 공격성. 자신의 분노와 공격성이 아이한테 투사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자살로 이렇게 사망한 분들을 심리 부검을 해보면은 그 자녀하고 부모가 마치 부모 입장에선 자녀가 자기랑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면 자녀도 힘들 거다. 그러니까 자녀를 이제 독립적으로 보질 않는 거죠.
지난 2016년 자녀의 살인 미수의 평균 형량은 2.3년, 살인은 6년이었던 것이 살인의 경우 13년까지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냥 아이를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되고 아이한테 이제 학대를 한 거죠. 결국 극단적인 학대를 한 거고 이게 우리 사회에서 범죄로 인식이 돼야 돼요. 부모의 잘못된 선택을 막을 수는 없을까요? 여러 유족분들 보다가 굉장히 어린데 좀 애매하게 성장한 나이 있잖아. 막 18, 20, 갓 20 이런 유족분들을 만났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그럼 나만 남겨졌잖아요. 그 고통이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의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생각의 길을 따라가 본다고 하면 우리가 없고 얘만 남았을 때 이미 그 가족들은 다른 친척들이나 주변 지인들이랑 완전히 단절이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어떤 이유였던 간에 쉽게 말해서 연이 끊어져 있는 상태일 건데 자식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본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적으로 나쁠 거라는 판단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하지만 남겨진 아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부모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맡길 곳이 첫째로는 없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 둘째로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가. 우리 뭐 복지시설 이런 걸 생각해도 그 생각에 미치는 거는 복지시설, 복지제도 자체에 대한 믿음도 없다라는 뜻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아동복지국 같은 게 없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고 솔직히 저도 좀 되게 불안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애들은 천덕꾸러기가 된다라는 그런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자살 유가족에게 일시적인 주거 비용과 치료비, 학자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살 유족이 발생하면 무조건 경찰서에 가서 조소를 받게 돼요. 유족분들이 거기가 이제 출발점이고 거기에서 저희 센터로 원스톱 서비스 출동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유족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들이 지원이 되고 있으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전화해도 되는지 이렇게 동의를 받아와요. 그래서 연락처를 저희가 받아와서 장례 끝나고 나서 개입을 합니다. 올해 원스톱 서비스 관련 예산은 25억 원. 자살을 체계적으로 막거나 관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데서는 한 지역 사회에 그게 물론 가정 폭력이긴 합니다. 가족 간의 살해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 지역의 뭐 활동가, 뭐 복지사, 그다음에 뭐 상담가, 경찰, 검찰이 하나의 뭐 팀처럼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왜 이 가족이 가족을 살해할 수밖에 없나?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장 신뢰로 해야 할 가족을 왜 살해할 수밖에 없나? 그런 것들을 뭐 개인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뭐 이런 사회 구조적인 요인까지 다 분석을 하던데. 자살 직전에 그때 예방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막아도 많은 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죠. 우리가 심리 부검을 해보면 경고 신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 직전에는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들어가고 죽고 싶은 생각에 몰입돼 있고 그런 분들을 빨리 찾아가지고 그 직전에 거기서 꺼내주면은 예방이 되죠. 경제적 문제가 어쨌든 범행 동기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미납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 빚이 많거나 아니면은 그 대출이 아주 오래 지연되거나 하는 것들은 물론 이 자기 그 개인정보 보호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방 좀 어렵게 그 작업을 해주셨는데 즉석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 그 웹툰을 그려주셨는지 잠깐 설명 들어볼게요.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이제 대화를 해요.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듣고 잠결에 눈을 뜨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도 잘 살지도 모르잖아. 우리 둘이 있어도 안 되는데 혼자서 어떻게 살아? 금방 끝날 거야. 고통도 없고. 엄마 아빠 뭐해? 엄마 아빠가 시끄러워서 자다 깼구나.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자고 일어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